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6호선 지하철 대흥역 2번 출구로 나와 482m를 걷다 보면 마포구 승문길 72 염리동의 마포 소금나루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4만 6천여 권의 도서를 소장한 작고 아담한 도서관은 마포 아트센터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문자가 언어보다 위계가 낮은 2차적 체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자는 완전한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언어 실현 형태라는 이론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계한 책은 기존 언어학 분야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문자에게 집중한 문자 언어학입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크리스타 뒤르샤이트가 쓰고 김종수가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언어와 문자 양자에 대한 독립가설과 의존가설의 입장과 관계, 구분과 특징을 파헤치는 현란한 세계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문자학에 대하여라는 자신의 글에 관한 변론에서 예전부터 학문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단지 입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문어적인 것은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러한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이해를 수많은 철학 텍스트에서 실증하고 있다. 그가 들고 있는 문자 비판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플라톤이다.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집트의 아몬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몬 신의 동료인 토트 신은 그리스 신화학에서 문자의 발명가로 간주된다. 소크라테스는 토트의 발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플라톤의 문자 비판은 아주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문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문자의 유의미한 사용에 대한 언급으로서 말이다. 분명한 사실은 플라톤의 문자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그 유산을 문자에 의해서만 다음 세대에 계속 전승할 수 있다는 사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는 역사적인 객관에서 문자를 단지 말의 보충물로 파악한 장 자크 루소를 계속 인용한다. 루소에 의하면 말은 사고를 직접 대변하는 것이며 문자는 사고의 간접적인 대변일 따름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견해는 언어학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헤르만 파울은 언어사의 원리라는 위대한 저서에서 쓰인 것이란 문자로 전환시킨 언어와 다름없으며 문자란 언어 그 자체가 아닐 뿐더러 언어에도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모든 글자는 무수히 많은 좋은 방식을 대변하며 강세부호는 전혀 표시될 수 없거나 아주 불완전하게 표시될 수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파울은 문자가 말을 단지 불충분하게만 모사한다는 사실을 거의 모든 민족이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알파벳을 그들 언어의 필요성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낯선 언어의 알파벳을 원하는 바에 따라 그들 언어에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문자와 언어의 관계를 스케치에 아주 조심스럽게 색칠을 한 유화의 관계와 같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헤르만 파울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한 헬무트 글윅은 문자에 대한 파울의 이론적인 혹평은 문자가 실제적인 문법 공부에서 독자적이고 공고한 법으로 되거나 권위를 가진다는 것과는 현저하게 대조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초지역적인 표준어의 형성은 문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헤르만 파울은 이미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따라서 글윅은 헤르만 파울을 오로지 문자 비판가로만 기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울이 문자에 대한 이론적인 의견 표명으로 그와 같은 평가를 자초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세기의 문자 비판은 제네바 언어학자 페르디낭트 소시르에 의해 가해졌는데 그는 생성문법에 이르기까지 문자에 대한 견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시르 역시 앞의 헤르만 파울처럼 말해진 것과 쓰인 것은 얼굴과 사진과 같은 관계에 있으며 후자는 전자를 담은 모사할 따름이라는 견해를 대표한다. 네리우스 등은 언어학에서 글말의 위상에 대한 연구 개관에서 소시르의 논거를 간단 명료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자소적 기호에 표현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소리이고 언어는 문자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며 입말은 자연적인 우선순위는 쓰기를 배우기 전에 말을 먼저 배운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일반 언어학 강의에 따르면 문자는 전적으로 독자적인 법칙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글자의 전횡이 다름 아니다. 언어학의 유일한 대상은 입말이다. 여기서 소시르의 기호 개념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언어체계인 랑그는 개별적인 언어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기호는 두 가지 측면, 즉 표현면과 내용면을 가지고 있다. 언어기호의 내용면을 표현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문자 사회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입말과 글말이 그것이다. 하지만 소시르는 문자와 거리를 둔 입장에서 이러한 두 가지 실현 형태를 동등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그에게 중요한 것은 글말이 아니라 입말이었다. 미국 구조주의는 페르디낭드 소시르의 문자 회의적인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대표자로는 레오노드 블룸필드를 들 수 있다. 블룸필드가 남긴 명언에 의하면 문자란 단지 시각적인 표지에 의해 언어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헬무트 글윅은 미국 구조주의에서 글말 형태가 부적절하고 푸대접을 받았다는 견해를 입증하고자 할 때 블룸필드가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글윅은 블룸필드의 견해를 미국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방향의 또 다른 대표자들은 읽기 학습과 쓰기 학습, 그리고 문자 없는 언어의 표기 문제에 천착하였고 블룸필드 역시 글말 형태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글윅은 블룸필드와 파울을 실제와는 달리 흔히 의존가설의 편협한 옹호자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글윅은 다른 곳에서 문자 이전 상태와 문자가 없는 상태를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문자성이란 문어성의 완전한 결여 상태, 즉 문자 형태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그에 반해 문자 이전 사회에서는 문어성이 개별적인 기능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아무런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 대해 심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대기적으로 볼 때 1차적인 현상, 구술성을 우리에게 친숙한 2차적 현상, 즉 문자성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술성이라는 용어에 우산권을 부여하고자 한다. 다시 문자성으로 돌아가 보자. 문자성은 쓰기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인쇄까지도 포함하였다고 윌터
옹은 자신의 책 서문에 적고 있다. 필사이한 쓰기를 수기라 부르고 찍어내는 것을 타이포그래피, 활판 인쇄라 부른다. 이 둘은 문자성에서 핵심적인 두 형태를 형성한다. 손으로 쓴 텍스트인 수기 원고와 타자기로 친 텍스트인 타자 원고 외에도 제3의 변형을 추가할 수 있는데 컴퓨터로 쓴 원고가 그것이다. 컴퓨터로 쓴 모든 텍스트가 이에 해당한다. 컴퓨터에 의한 쓰기는 자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자기와 동일하지만 그렇게 생산된 텍스트는 처음에는 모니터상에서만 볼 수 있다. 글자는 탈물질화되어 있고 종이에서와 같이 천연색 안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자적인 이미지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결과 쓴 것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바꿀 수 있고 텍스트 블록의 위치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으며 텍스트 전체에 언제든지 새로운 외양을 입힐 수 있다. 새로운 전자적 쓰기 조건이 텍스트의 생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확실히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먼저 문자에 의한 텍스트 작성을 가능케 해주는 문자성 문제로 되돌아가 보자.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문자성은 문어성의 매체적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문자성은 그 구상적 차원에서 다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하자면 문어성의 매체적 차원과 구상적 문어성에 배속될 수 있는 특정한 언어적 표현 수단의 사용 간의 연관성이 있다. 하르무트 귄터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순수한 구상적 구어성의 극단은 단지 예외적인 상황, 저주, 타이틀 경기에서 같은 팀을 응원하는 팬들끼리 앉는 벤치 등에서 고도의 문자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해 사용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문자 해독이 가능한 인간으로서 문자의 안경을 통해 언어를 사용한다. 심지어 윌터 옹은 쓰기가 인간의 의식을 바꿔놓았다고까지 말한다. 그가 한 다음 말은 유명하게 되었다. 쓰기는 의식을 재구조화한다. 이것은 자신의 책 구술문화와 문자 문화의 한 장 제목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오토 루트비히는 문자와 문어성이라는 단행본에 실린 자신의 논문 기록의 역사에서 늦어도 4만 년 전에 모든 인간들에게 완전하게 발음될 수 있는 음성 언어가 관철되었다는 점과 대략 3만 5천 년 전에 대상물을 그림이나 입체적인 예술품으로 표현하려는 최초의 시도들이 행해졌다는 점을 논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루트비히가 기술하는 것처럼 대상이 어떠한 목적으로 그림이나 입체적인 예술품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해당 문헌에서 누차 언급되었듯이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술적 재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은 아마 동굴벽화에 대해서는 맞는 말일 것이다. 특히 동굴벽화에는 뒷다리가 함정에 걸려있는 검은 노루, 창으로 들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냥꾼, 함정에 빠져있는 사냥 등과 같은 사냥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예술사적인 면에서 아주 독특한 이러한 그림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푸엘데스 파프에 따르면 그것은 주술적인 제식행위에 관한 것이다. 사냥이라는 주술 행위는 놀라울 정도의 파급 효과로서 사냥꾼들에게 싸움에 대한 용기를 고취시키고 사냥꾼을 위험에서 보호해주며 사냥감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동굴벽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앞에서 의미기술의 원칙으로 명명한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즉, 그림들은 특정한 사건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언어화되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의사소통적 목적에서 사용되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동굴벽화들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경우에만 문자 이전 단계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자연적인 그림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그림들도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유명한 것으로는 프랑스 마르솔라 동굴에 있는 들소의 그림에 새겨진 글자와 유사한 기호를 들 수 있다. 몇몇 동굴에서는 정교하게 만든 장식물이 달린 뼈로 된 물건들, 이른바 추장의 지휘봉도 발견되었다. 적어도 12,000년 정도 된 이러한 막대기는 예컨대 쿠에토라 미나, 스페인 아스투리아 지방에서 발견되었다. 이 막대기에는 움푹하게 파서 새긴 그림 비슷한 모양이 있다. 그것은 추측컨대 상징적인 그림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상징이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문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은 1차적으로 시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그것은 아주 다양한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인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전개될 수 있는 텍스트의 형태로 나타난다. 정보는 돌에 새겨놓을 수도 있고 나무에 새겨놓을 수도 있으며 메모장에 급히 휘갈겨 써놓을 수도 있다. 또 고광택이 나는 종이에 인쇄할 수도 있고 투명 용지에 그릴 수도 있으며 인터넷 뉴스그룹에 글을 남길 수도 있고 집의 벽에 스프레이로 뿌려 남길 수도 있다. 매체의 선택, 예컨대 돌, 종이, 컴퓨터는 텍스트의 현상 형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더 나아가 모든 매체는 여러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형태, 예컨대 편지, 신문, 채팅을 허용해주고 특수한 형성 가능성을 열어준다. 수용재료, 예컨대 고광택지 대리석, 제도용구, 예컨대 잉크, 금속활자, 배경색, 기호 색상, 특히 문자의 선택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자의 구체적 현상 형태는 활자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대단히 가변적이다. 예를 들면 손으로 쓴 필기서체 셰리프가 있는 글자와 셰리프가 없는 글자, 아치 모양의 셰리프 글자와 직선 모양의 셰리프 글자, 꺾인 글자, 장식 글자 등이 있다. 우리는 글자 내에서 또다시 보통 여러 가지 글자 편집과 글자 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텍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면에 배열될 수 있다. 우리는 개별 단락을 밑줄, 고딕체, 글자 크기와 글자 색에 의해 강조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또 우리는 글자를 다른 기호 양식과 결합시킬 수도 있고 관련 지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러한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든 그렇지 않든, 글말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이러한 가능성 가운데 특정한 것은 이용하고 다른 것은 이용하지 않는 구체적인 텍스트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특정한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물질성은 커뮤니케이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텍스트가 어떠한 옷을 입고 나타나든 상관없는가? 우리는 이러한 옷을 통해 벗은 내용을 보게 되는가? 아니면 텍스트의 외관은 우리가 텍스트를 읽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는 상이한 견해들이 있다. 언어학은 전통적으로는 첫 번째 견해, 즉 외관은 상관없다는 경향을 띠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물에서는 반대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해 H.P.
빌베르크와 같은 직업적인 텍스트 창조자들은 텍스트 외관이 텍스트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적극 지지한다. 텍스트 외관의 작용은 텍스트 형성의 주된 대상이고 특정한 타이포그래피 수단의 의식적이고 작용 중심적인 사용은 텍스트 창조 직업의 한 부분이다. 문자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켜 문자의 양상에 관한 모든 것, 가령 문자 유형과 문자 체계, 문자의 역사, 자소론, 정서법, 문자 언어 습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보를 담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글쓰기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에 투영된 글자의 모습까지 분석해준 복잡 다단한 문자 언어학으로의 고단한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사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